안녕하세요. 발표를 맡은 바다로입니다. 제가 타이틀을 이제 역덕후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이렇게 뽑았는데 단순히 이 주제에만 국한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제목에 맞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제가 생각한 거,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제가 미처 여기까지 보지 못했다. 그리고 또 제가 잘못 봤다.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기한다. 이렇게 설민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트렌디하고 새롭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또 짧게 빛을 발한 존재는 또 아닙니다. 2012년에 본격적으로 공중파에서 예능화된 역사 이런 거를 선을 보였으니까 무려 8년 동안이나 이 대중과 학계를 잇는 역할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.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크게 논란이 돼가지고 사실상 몰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된 사건은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 때문이었죠. 여기서 이집트 편을 기획을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이게 12월 19일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바로 다음날 이 방송의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했던 광민수 한국-이집트학 연구소장이 페이스북에서 공개 지적을 해서 근데 이게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크게 홍보가 돼버렸고 결국 설민석이 공개 사과를 한 데 이어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디스패치가 또 설민석이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죠. 결과적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이제 대중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게 됐다. 이렇게 평가를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사실관계로 인해 논란이 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거죠. 사실 2년 전, 2018년에도 벌써 3년 전이네요.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해가지고서는 큰 논란이 됐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설민석의 삼국지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도 사실과 다른 근거가 없는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. 이런 거에 대해서 비웃음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. 또 2020년 중반인가요? 그때는 인터넷 방송의 제재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고. 근데 왜 이번 이집트 편이 그렇게 논란이 됐냐? 당장 사태 직전에 이미 트위터에서 설민석에 대해서 근대사 문제로 관련해가지고 비토하는 논의가 비등을 한 상황이었고요. 이것이 겹쳐진 상황에서 이집트 편이 겹쳐가지고 이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거죠. 그리고 당장 이제 설민석이 기존까지 쌓아온 이미지도 굉장히 좋게 비치지 않았던 것이 광민수 소장은 이미 이 방송을 시청하기 전부터 설민석에 대해서 별로 회의적인 견해를 표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랬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이집트 편으로 인해 가지고 촉발된 일련의 사태는 그동안 누적된 여러 문제점이 터져나오는 그 결정적인 하나의 모래알 역할을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이집트 편이 했다.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로 설민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왜 설민석은 이렇게 자신이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문제가 터져나올 때까지 자신의 문제점을 누적을 해왔는가.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일회성의 문제로 돌려버리면 편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좀 별로 얻을 것이 없단 말이죠. 사실 한 분야에서 내로라는 전문가조차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면은 일반인 수준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일진데 설민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 영역도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로 가볍게 다루면서 그 영역조차도 끊임없이 확장을 해나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오류가 당연히 빈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런 상황에서 왜 설민석은 끊임없이 확장을 했어야 됐는가. 저는 이제 설민석이 구축해놓은 일종의 수익구조 측면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설민석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일종의 팀을 이루어서 활동하고 있었다. 이런 점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. 설민석은 단꿈교육이라는 이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일종의 연구팀을 구성해서 이 연구팀이 방송에 있어서도 일종의 지식적 백업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. 이런 점은 이제 뭐 제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접하고 있던 바기도 하지만 뉴스를 통해 언론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측면이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이 팀원들을 구성한다 쳤을 때
팀원들에게 돈은 누가 주느냐 이거죠. 그 돈은 설민석 자신의 이미지, 인지도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인지도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거를 제고하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런 출연을 통한 자신의 이미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하지만 이제 방송 입장에서는 또 좀 다른 입장이 되죠. 이 방송, 이 주제는 이미 다뤘던 거다. 그러니까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포장을 한 콘텐츠를 방송 측에서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, 서면에서는 또 그에 부응해가지고 새롭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, 결국은. 굉장히 좋은 비유가 주라기 월드 영화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, 주라기 공원이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식상한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, 보는 사람들한테. 그러다 보니까 이 주라기 월드라는 엔터테이너들은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사나운 공룡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주라기 월드라는 업체 전체를 몰락시키게 되는, 이것이 이 주라기 월드 영화의 서사 그용 구조인데, 지금 이 설민석 사태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전까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식공업과는 다른 시사점을 준다, 새로운 시스템이었다, 이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설민석은 일종의 공장적인 역사 지식 생산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본 것이고 모험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설민석의 모험이라는 소제목을 잡아봤는데, 과연 설민석이 사라진다고 해서 설민석 이전에 대학 중심의 도제식 지식공업으로 이 대중들의 수요 그리고 대중들이 부여하는 권위가 그대로 복귀가 될 것인가,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고, 과연 설민석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. 그럼 설민석 이후에 대중적 지식 생산의 시스템은 무엇이 될 것이냐,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시사점을 준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